안녕하세요. 핑크나의 천천히 읽다 시즌2 인문세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선민 선생님이 쓰신 신화의 식탁 위로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선민 선생님은 인문학 공동체인 인문공간 세종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동화 인류학자로서 인류학을 탐험하며 다양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최근에 북드라망에서 신화의 식탁 위로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오늘 인문공간 세종의 학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손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세에서 공부하고 있는 풀떼기 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숙입니다. 네, 강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문세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으니까 인문세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인문세는요, 세종에 공부 공간이 있지만, 영인에서도 공부하고, 포항에서도 공부하고, 충북, 전국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로 공부하는 곳이고요. 인류학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어 번역, 일어 번역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소모임으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인류학이나 철학 굉장히 실용적으로 내가 사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참, 인문세는요, 글쓰기도 하고 있어요. 인문세에 한번 들어와 주세요. 네, 인문세에서는 답사도 다니죠. 앞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답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인문공간 세종 검색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채널이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책에 대한 인상이나 기억에 남는 문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아침 낭송에서 여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읽었었거든요. 가장 남는 키워드, 다양성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대칭적인 사고가 다양성을 향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선민 작가가 야, 신화는 기호요리야, 기호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호가 다른 기호들과의 구성해 있는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것. 기호는 다른 것들하고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기호 작업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는 인류의 무의식이다. 기호 작업을 해석하는 게 바로 대칭적인 사고다. 레비스토로스는 그래서 야생의 사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신화는 기호요리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로 재현할 수 없는 다양성이라는 거는 당연한 결과로 돌치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신화는 기호요리고 다양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신화에는 꿀이나 담배나 돼지고기, 야생돼지, 옥수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부족에서 그 소재를 가지고 그 기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또 재생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꿀이 그냥 꿀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기호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같은 꿀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 기호라고 본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기호가 뭔지도 정말 어려워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 신화에 쓰인 그런 모든 재료들이 다 기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서도 다양한 그런 게 나오네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레비스토스는 이양 대립적인 기호를 되게 잘 쓰기를 좋아했다. 이 분법을 벗어나야 돼. 막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인류는 이양 대립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당연해. 기호로 써봐. 상호적인 관계로. 이 분법이 나빠.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 놀랐어요, 저는. 표범이라는 거는 자연을 상징하는 기호고, 그 문화라는 것은 자연에서 왔고, 자연은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다. 아니, 저는 그 이야기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자연에서 문화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신화가. 결국 우리 문화를 구성하는 거고, 우리 문명인, 문화인. 나는 문화인 하면 관람 전시회도 찾아가고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정의가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문화란 인간 관계학이다. 그 제자리 찾기다. 자기 제자리 잘 찾아서 적당한 때 칠 때 치고 나올 때 나오고. 그런 게 진짜 문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아하게 좋은 상품 사는 게 절대 아니더라.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리듬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가 문화인이었다.
부분에서 그 레비스트로스가 인간이 선험적으로 문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공의 문턱을 통과하여 문화적이 되는 음식물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음식을 가공해서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것이 자연적인 재료에서 문화적인 존재로 바꾸는 거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가공을 통해서 변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인간 관계.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로 신화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윤리학이라고, 윤리학에 의해서 인간이 문화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오이소쌤은 어떠셨어요? 책들을 읽을 때 저는 뭘 읽냐면 그 작가의 인생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을 때 그 작가를 보는 게 좀 저는 책을 고르는데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선민 님을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걸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책을 다 읽었을 때쯤에는 아, 이걸 믿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를 잘했다. 다른 책도 이 작가의 다른 책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그 마지막에 가족 파트 나왔을 때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성견지명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수평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직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인 존재여야 한다. 그다음에 가족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생겼다고나 할까? 고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는다 뭐 이런 거는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그런 관계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친척들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같이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뭘까? 나는 가족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 이런 정의를 좀 생각해보게 되고 처음에 시작을 기현 쌤이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양성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고 그 맥락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화의 식탁이 결국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먹는 거잖아요. 그냥 먹는 거.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그게 문화적인 재료, 아주 자연적인 재료에서 문화로 오는 그 존재로 바뀌기까지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꿀은 그냥 먹는 거야, 단 거야,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맥락 파악을 하라는 게 결국은 그 상황이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위기가 정해져 있잖아. 아빠는 항상 오라, 뭐 사장님한테는 항상 충실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맥락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것들에 대한 실험? 그래서 오소민 쌤이 이 책에서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류는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않았다. 아무 이야기나 짓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그 관계라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들의 관계가 빠르게 변동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걸 쓰게 되고 그런 맥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 고시 선생님 그 가족처럼 야 우리가 먹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지? 먹는 게 그냥 내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게 아니라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보게 됐으니까 책이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또 정의를 다르게 생각해보지 않은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리 찾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신화에서 말하는 그 제자리 찾기라는 거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만 이 우주가 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이게 평화롭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개성이라든가를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존재야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자기가 나의 취향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제자리 찾기라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기라는 게 고정적이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 신화에서 제자리 찾기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 규율 같은 게 부족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런 의식이나 규칙이라 그럴까? 그런 게 엄청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추방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바란스를 깨뜨리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는 자기의 개인주의, 자기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율과 이 의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튀는 사람들, 이거를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추방이 되는
그러니까 제자리를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읽으면서 뭐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읽으면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해.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를 희생하고 무조건 사회가 원하는 규율에 맞춰야 돼.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신화를 읽어서 어떤 걸 가져와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하셨던 대칭적 사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려웠던 게 처음에 읽을 때는 대칭적 사고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이 책의 지혜를 끌어와야 되지? 이게 좀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이게 신학을 읽고 그런 이유가 계속 그 이야기 나와요. 아까 그 소외와 고립 문제. 그다음에 늘 내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나의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이런 신학을 읽으면 정말 자동적으로 그래. 아, 이건 너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모티프 아니야? 그게 역시 근대인의 어떤 자기에 대한 그런 주체성에 대한 사고다. 근데 신학은 그걸 계속 깬다 이거야. 그 자기라는 게 신학가 말하는 거는 타사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라. 그런 문제. 너와 나가 이렇게 관계가 선보적으로 맞물리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전체적인 관계. 그 전체라는 게 목표로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어떤. 잘 먹고 살고, 자연스럽게 죽고, 이게 신화적 사고, 야생의 사고, 레비스트로스가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의 근대적 사고. 야, 뭐가 둘 중에 옳은 거 찾기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지금 어떤 사고가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의 문제다. 상보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얘도 필요하고 얘한테 제가 꼭 필요해야지 이게 상보적이잖아요. 근데 이 이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 간의 관계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얽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이걸 방해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하고 축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돈하고 그 축적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아무튼 얘가 당장 뭐가 필요해야 되냐. 얘가 꼭 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가 나한테 해줬으면 저도 꼭 얘한테 뭘 해야 되고 서로 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고 이렇게 되고 소중하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편리함 속에 완전히 젖어 있잖아요. 근데 그 편리함 속에서 나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돈이나 이 축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정성과 편안함이잖아요. 편안함과 안정을 우리가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상보적인 게 뭐야 이게 한참을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식인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 근데 그게 들어보면은 또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먹지 않을 뿐이지만 직접적으로 먹지 않을 뿐이지만 일단 그런 요소를 일단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 분해될 것이고 그게 또 자연의 어떤 섭취가 될 거니까 크게 보면은 다 먹고 먹히는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식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오는 신화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이질성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신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화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온 그런 기호들을 해석할 때 대칭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영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인의 문화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왜 식인 문화가 있었는지 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큰 의미로 보자면 결국에는 우리도 다 타인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제 대칭적 사고 저는 이제 계속 그게 헷갈리는 게 이항대립적인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돼라고 배우는데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삶은 좋은 거고 죽음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구분을 두는 그런 기준이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칭적 사고라는 게 그런 두 가지 대립되는 생각을 계속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싫어. 삶은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살면서 느끼는 우리의 감각,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즐겨요.
자연적으로 죽음을 악으로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치우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생의 온갖 모순을 통찰하자. 이양 대립적인 사고로 비대칭성을 신화의 어떤 대칭성으로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 그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져갈 포인트가 이양 대립적이다. 그 신화는 이 대립을 충분히 즐기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야생의 삶을 그땐 이렇게 좋았구나. 인류가 전혀 그렇게 칭송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지혜에 비추어서 우리는 너 왜 이렇게 사냐? 너무 우리를 자학하고 어리석게 할 필요도 없다. 어떻든 그 이양 대립적인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이 모순들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렇게 계속 생각해보자. 통찰해보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순들이 다 어떤 차이를 마주하고 그런 게 이 모순이 어디서 생겨나냐? 관계 안에서 생겨나고 타자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더라. 그럼 무수한 다름을 우리가 즐기자. 다름을 아주 감사하게 보내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결혼 같은 거 할 때도 완전 다른 타자하고의 어떤 결합 같은 거 되게 중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식구 되기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책에. 식구가 된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근대에 이루는 가족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동지를 만드는 일이 결혼이었고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만드는 거였는데 가족이라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만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문세에서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인문세라는 부족이다. 이라고 얘기를 우스갯소리로라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부족 안에서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가 식구가 되려고 한다면 나는 이 식구들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준다는 거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것도 좀 자기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내 거 안에 나라는 그릇, 자기라는 그릇 안에 뭔가를 갖고 있어. 이게 갖고 있어야 뭘 꺼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근대적인 사고일 것 같고 그렇다면 신화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타인에게 해준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로 끌어온다면 내가 우리 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네. 내가 해준다는 게 보통은 내가 갖고 있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일단 내 거는 남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기고 남은 걸 준다. 아니면 불필요한 걸 준다. 아니면 충분히 많아서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는 저 사람이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꼭 허세는 아닌데 그러니까 있어야 일단 준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준다는 거잖아. 이 얘기를 진짜 해보고 싶네요. 준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들은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준다는 의미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뭘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한테 물질적으로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준다는 의미에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한 100 정도를 갖고 일단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2를 주면 98이 남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유 선생님이 이제 낭송에서 뭐 썼어. 아니 그럼 고유 선생님이 써가지고 자기 공부한 거잖아. 근데 나는 받은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셨네? 근데 그런 동안에 고유 선생님이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나한테 뺏겼거나 뭐 나한테 뭘 주신 건 아니잖아. 왜 나는 그게 좋을까? 그런 식이 주는 거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주는 거다라는 진짜 중요한 의미 같아요. 왜? 그게 뭐냐면 촉발시키는 거예요. 촉발. 서로의 힘을 숙제하게 하고 누가 하라 그랬어? 아니잖아요. 덕후쌤 소모임 나 들어가야 돼. 나 반드시 신청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로 촉발받고 그 힘을 계속 지속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자기 변형을 통해서 우리 이 힘들을 계속 흡수하고 다시 펼쳐낸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게 하는 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장에서 생각해보면 혜영 쌤이 이 소배용을 하자고 공지를 썼어.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했어. 그러면 혜영 쌤이 이걸로 희생을 하거나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고맙지. 되게 고맙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이런 거 시켜봐. 그러면 아니 나만 뭐 맨날 이런 거 시키냐고. 딴 사람도 돌아가면서 하고 맞아.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이 회사에는 저밖에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당장 나온다고. 아니 왜 저만 일 시켜서 뭐 이렇게 되고 아니 뭐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이거 하냐고 이렇게 된다고.
된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관계가 식구가 아닌 거야. 나는 철저하게 거기는 기브 앤 테이크인 물론 이제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회사도 뭐 꼭 그런 식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대부분 보면 공부나 이런 것들 보면 자기가 하는 게 좋은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준 건 아닌데 내가 또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준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수렵 채집하는 그 부족들 중에서 그 남자들이 사냥해 오면 자기가 안 먹는 그런 부족도 있었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 거는 자기가 먹지 않는다. 자기가 요리하지 않는다. 이 사냥꾼이 만약에 뭐 곰 한 마리를 잡았다면 자기 능력이 특출난 거가 있지만 거기까지 될 때까지는 아니 이 사람이 튼튼한 DNA를 받은 거잖아. 딴 사람보다. 그럼 자기가 잡아와야지 제일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 잘한다 고맙다. 사냥 기술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가져와서 내가 먹어주니까. 잡아왔으니까 니들 앞으로 잘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잡은 고기를 못 먹는 이유는 꼭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그 룰을 일종의 만든 거죠. 자기가 한 것으로 되게 이미 충분한데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중심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냥꾼 이야기도. 멋있네요. 우리가 되게 좋았어. 있어야지 주냐? 근데 뭘 주지? 나는 뭘 주지? 뭐 이런 생각인데 이미 우리가 되게 상보적이라는 게 여기서 주고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들었어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구나. 그 가족이라는 게 이런 다양한 관계의 장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공간, 뭐 인문세라는 공간, 그 공간 자체가 가족을 이루는 구성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현쌤이 그물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화면으로 6명의 얼굴이 많지 않고 딱 좋네요. 6명이니까 얼굴 크기가 딱 좋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6명이 서로 얽혀서 그물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진짜 이 부족으로서 자리를 구성을 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